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이고요. 일단 금요일이고요. 그러고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연말이 곧 다가오는 신나는 어찌 보면 2025년의 마무리 주말이 다가오는 날이고 미국 기준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클 하루다.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 오늘 프리마켓 뉴욕에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영. 저는 최부아입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이 0.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이 0.4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현재 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라클이 새벽에 저희 한국 시장 기준 아침이니까 미국 시장 기준은 저녁이겠죠. 어제 장 마치고 나온 소식, 우리가 틱톡 관련 소식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징적으로는 나이키가 지금 10% 넘게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빠지고 있다. 이것도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엔화가 오늘 BOJ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2부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오늘 또 색깔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은 또 무슨 일인가요? 네, 그래도 그동안 급등락이 반복됐던 만큼 오늘은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도 큰 움직임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대러 제재 그리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지정학적 갈등을 주시하면서 약보합권 오늘 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금 가격도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은 가격 같은 경우는 1%대 추가 상승 중이죠. 신고가인 66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오늘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도 역대 최고치 부근인 11,800달러 근방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스타트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부 게스트로 저희가 또 처음 뵙는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김효식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는 저희 AI 이쪽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또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나눌 건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FOMC랑 물리면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거 왜 이래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타냐 사탄이냐 이야기가 많은 상황이고 그런 약간 변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은 또 나오고도 주가가 또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요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제 주가가 잘 오르다가 11월에 들어서 좀 또 비관론이 많이 퍼졌었죠. 마이클 버리의 GPU 수명 연한에 대한 노이즈나 또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지난 10년간 거의 부채를 쓴 적이 없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부채를 끌어다 쓰기 시작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좀 이제 비관론이 많이 퍼졌고 그래서 주가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반등을 한 듯 하다가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났고 가이던스도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브로드컴 실적 코멘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외주 부품 비중이 늘어나는데 그럼에 따라 좀 이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브로드컴이 구글하고 같이 만드는 TPU도 TSMC가 위탁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TSMC의 생산 캐파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년에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건 이제 27년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약간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익률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도 분명히 포함이 되겠지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이야기가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부품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치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게 브로드컴의 실질적인 이익률에 아마 2에서 3%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디램, 낸드 이쪽으로 지금 호황이 될 거냐 아니면은 또 우리가 2022년도에 공포죠. 피크아웃 얘기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쇼티지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들은 역시 D램이나 HBM 이런 낸드까지 메모리 반도체에 좀 쇼티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단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델같이 서버를 만드는 업체나 아니면 애플 이런 업체들도 메모리 가격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상당 폭의 제품 가격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나 이런 판매량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 그 주가란 게 좀 선반영하는 것도 있어서 피크아웃 논란이 일어나면 또 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년까지는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내년까지만 좋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 이 사이클을 1년 이상 예측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내년 디램이나 뭐 낸드 가격 전망도 뭐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너무 먼 미래까지 미리 예단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너무 먼 미래까지 예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최근에는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올해 한 4월부터일 거예요. 디램 가격이 매주 올라간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좀 꺾인다라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AI 수요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나서 이게 뭐 시클리컬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사이클 자체가 좀 레벨업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이클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이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거 계속 투자 늘어나니까 뭐 버블 얘기가 나오고 이러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주식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저희는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솔직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민하게 대응의 영역에서 이제 접근해야 된다. 너무 낙관으로 치달을 필요도 없고 너무 미리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실적 좋은 것들 계속 홀딩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아, 실적 좋은 거를 홀딩하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있을까요? 뭐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네. 결국 AI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면 아직 AI 버블은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다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풀어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AI 버블이냐 아니냐 이렇게 뭐 주가가 엔비디아가 5년 동안 1200%가 올랐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에 또는 이제 증시에 버블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주가가 몇 프로 올랐다가 아니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버블이 저는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버블이 크게 형성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멀티플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언젠가는 연준이 다시 또 금리를 올리겠죠. 이제 금리 인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높아진 멀티플이 이제 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 언제?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후에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닷컴 버블 때랑 최근에 이제 AI 버블기를 이제 나스닥 지수를 비교를 해본 건데 닷컴 버블은 흔히 95년부터 2000년까지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당시 나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인데 요때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한 6배 오르고 2000년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그리고 AI 버블은 저희는 이제 GPT-4가 출시됐던 23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현재 AI 버블기의 나스닥 지수인데 일단 그냥 절대적인 주가 수준으로 보면 닷컴 버블 때보다는 덜 올랐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주가가 몇 % 올랐다. 이것만으로는 버블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밸류에이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는 닷컴 버블기의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 뭐 자타공인 시스코를 많이들 꼽으시죠. 미국의 통신장비 회사인데 이 하늘색 선은 닷컴 버블기의 시스코의 향후 12개월 예상 PER 배수고 이 빨간색 선은 그 현재 엔비디아의 12개월 예상 PER인데 보시면 닷컴 버블 때 시스코의 PER이 2000년에 100배가 넘어갔어요. PER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100배가 넘어가는 엄청나게 이제 버블이 일어났었죠. 그러고 나서 2000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버블이 꺼진 건데 지금 엔비디아 PER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월 5일 기준이긴 한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예상 PER이 24배고요. 지금 브로드컴도 최근에 주가조정이 있어서 한 31배까지 빠진 상황이고 뭐 아마존, 오라클, 알파벳 모두 한 20배 후반 수준인데 사실 이 업체들 공통적으로 EPS 증가율이 뭐 30-40% 이상 이렇게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PEG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PR 멀티플이 EPS 성장률 30-40% 나오면 그 이상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24배다. 엔비디아 24배 PR 배수는 PR 밴드를 그려보면 지난 10년간 최저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TPU가 점유율을 야금야금 갉아먹을 테니까 이게 당연히 우려 요인이 될 수 있고 오픈 AI랑 약간 내부 거래에 가까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려하실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향후 크게 하향 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예전 시스코처럼 100배가 넘어갔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엔비디아를 오히려 조금 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지금의 기회다. 나스닥 이상은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제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최근에 한 3년에서 5년 보시면은 보통 포워드 PER 30배가 지금 빅테크의 상한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랐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데 거기가 포워드 PER 기준 30배에서 31배였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200불 한번 넘어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또 걸렸던 게 31배, 32배. 근데 이게 포워드 PER로 시장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25배? 정도였던 상황인데 이게 많이 기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나 투자자분들이 포워드 PER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포워드 PER의 개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이 기준점이 왜 올라갔는지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포워드 PER이 뭐냐면 PER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모는 EPS고 이제 분모는 EPS, 분자는 이제 주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EPS 대비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가 PER인데 이제 포워드라는 거는 향후 미래 12개월의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한 PER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테크 섹터 성장주를 볼 때는 과거 PER로 보는 게 아니고 미래 PER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 테크 섹터의 포워드 PER이 올라온 게 사실이에요. 일단 코로나 때는 그 락다운 때문에 이런 테크 섹터가 좀 붐이 일었던 것도 있고 최근에 AI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같은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만 봐도 22년까지는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AI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사실 실적 성장세가 더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PER 멀티플이란 게 EPS 증가율이 높아지면 PER도 같이 높아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할 때는 단순한 PER보다 PEG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프라이스 어닝스 투 그로스 레이셔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PER도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전반적인 PER 상승은 AI가 가속화되면서 업체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요 얘기도 지금 많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서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의 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고밸류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것이 모두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뭐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산 운용에 계시다 보니까 ETF를 좀 많이 다루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ETF에 유입되는 돈의 흐름에서도 개인들의 파워가 좀 많이 좀 느껴지시나요, 최근에? 그렇죠. 사실 뭐 ETF의 주요 고객이라고 하면 뭐 기관 투자자, 뭐 공제나 이런 데보다 사실 개인들이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상승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두가 탐욕에 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닷컴 볼 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가는 오르긴 오르는데 일간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올 초반만 해도 2월인가 3월쯤이었나요? 엔비디아가 딥시크 우려 때문에 한 17%가 빠졌던 적이 있죠. 근데 또 고스란히 다 올라왔죠. 이런 높은 변동성이 일상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 연준의 기조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도 AI 버블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내년도 연준의 방향 그리고 여기와 연관을 지어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증시가 버블이 되고 깨지는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일단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터무니없게 높아지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렇게 멀티플이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꺼지면서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를 하늘색 선은 닷컴 버블 때 금리고요. 보시면 하늘색 선 끄트머리 좀 보면 2000년 초부터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시스코 같은 애들 PER이 막 100배, 오라클도 그 당시 120배, 마이크로소프트도
닷컴 버블 때 70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주가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색 선 2023년부터 현재까지의 연준 금리 보시면 올해 3차례 인하를 했죠. 그리고 내년에도 뭐 한 차례 내지 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인하 속도가 분명 느리긴 한데 적어도 인상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통화 정책상으로도 주가를 크게 하락시킬 요인은 많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요거는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4번 장표에 요 그 닷컴 버블과 AI 버블 현재 이런 움직임을 비교해 놓으신 요 표가 있는데 닷컴 버블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6년 정도. 그리고는 아까 한 5배에서 6배 정도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딱 찾아보니까 2023년도 나스닥이 시작할 때가 한 11,000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5배에서 6배면은 저희가 한 2028년도에 한 55,000 정도의 나스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사실 예측하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때 이 닷컴 버블기 때도 시스코 PER이 100배까지 올라가는 광기였잖아요. 네네. 이 광기의 정도를 미리 예단한다는 건 사실 매우 어렵죠. 지금 뭐 글로벌 IB들의 뭐 내년 S&P 500 전망이 지금보다 아마 한 10에서 20% 올라간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기업들의 추정치 상향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광기가 얼마나 몰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멀티플이 확확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닷컴 버블 때처럼 5배가 오르지 아니면 뭐 글로벌 IB들 의견대로 뭐 20-30% 오르고 말지 그런 솔직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저는 적어도 급락하는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급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 인상까지는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기조가 아닌 상황에서는 뭐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지금 현재 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가격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홀딩하고 계속 이렇게 좀 상승을 즐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에 에이직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TPU, 구글, 뭐 브로드컴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26년도에 에이직의 점유율이 뭐 조금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그렇지만 약간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올 연초부터 이 에이직 시장에 주목해야 된다고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이제 브로드컴 관련된 상품도 출시하고는 했었는데요. 저희 논리는 그거였어요. 어쨌든 엔비디아 GPU가 향후 몇 년간 계속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텐데 엔비디아가 혼자서 천년만년 다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자기네 서비스에 특화된 효율성이 높은 반도체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희는 원래부터 2027년이 되면 TSMC의 그 코어 스캐파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에이직 시장의 점유율이 의미 있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아무리 이게 TPU 수요가 높다고 해도 TSMC 생산 캐파가 없으면 못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갔다가 조금 이제 톤다운이 되면서 좀 주가 조정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내년을 관통하는 반도체 섹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된 두 업체는 이제는 많이들 아십니다. TPU 밸류체인, 알파벳과 브로드컴 이 두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구글은 워낙 좋은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브로드컴은 뭐 낙폭이 요즘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안정을 가지고 투자해봐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물론 최근에 브로드컴이 많이 올랐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밸류에이션에서 브로드컴 PER이 혼자 막 40배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약간 있는 상황에서 마냥 좋은 것만 기대했는데 뭐 이익률 하락이라든지 이런 약간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브로드컴의 향후 실적 추정치가 지금 하향되고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상향 구간에 있고 또 이제 EPS 증가율이 몇십 % 나오는 상황에서 PER이 30배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 뭐 12월 11일 기준이긴 한데 최근 1년간 이제 브로드컴, 알파벳, 엔비디아의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엔비디아도 나스닥보다 잘했지만 알파벳하고 브로드컴이 이제 엔비디아보다 더 좋았죠. 저는 이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딱 상승률만 놓고 보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요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 눈에는 많이 오른 브로드컴은 무섭다. 그러니까 약간 엔비디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성장률 기준에서는 26년도 성장률이 엔비디아가 한 40%.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 초반 혹은 한 자릿수 후반 혹은 두 자릿수도 그렇게 크게 많이 넘지 못할 거다. 한 10%, 한 15%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또 하고 계시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도 본인들이 IR에서 조금 26년도를 좀 애매하게 말 그대로 성장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각만큼 혹은 엔비디아만큼 폭등하기는 어려울 거다, 성장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뷰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다시 엔비디아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살짝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 성장률이나 뭐 TPU 성장률이나 비슷하다라고 보고 투자해도 될까요? 그 부분 제가 뒤에 장표가 있어서 네. 일단 그 장표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그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GPU 시장의 성장률과 이제 브로드컴으로 대표되는 에이직 시장의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 여기 맨 오른쪽 2029년 보시면 29년에도 GPU 시장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에이직 쪽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기업 대 기업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훨씬 훌륭한 기업이 맞지만 주가적으로는 이 1등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후발주자인 브로드컴과 알파벳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이직 시장 점유율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AI 반도체 이제 출하량 비중에서 이제 GPU랑 에이직이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이냐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25, 26년 계속 에이직 점유율이 늘긴 늘어요. 근데 26년이 팍 늘진 않죠. 근데 27년 보시면 꽤 많이 늘어요. 왜냐하면 TSMC가 이제 에이직 쪽에 할당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그때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 이거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이 에이직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올해 9월까지도 별로 에이직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지금이 알파벳을 다들 좋게 보시지만 올해 내내 한 8월까지는 구글이 반독점 소송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냥 구글 안 된다, 구글 크롬 매각해버린다,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9월 초에 이제 1심 소송 나온 거 보면 매각 안 해도 되죠. 이게 왜냐하면 구글 크롬이 독점이 된 게 자연 독점, 그냥 서서히 올라와서 독점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강제 매각시킬 명분이 없죠. 그래서 그 이슈는 해소가 됐고 또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나 이런 유튜브 광고 그리고 제미나이에서 이제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리레이팅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뭐 주가에 대해 가지고 왔다 갔다 뭐 어찌 보면은 브로드컴도 좋고 구글도 좋고 엔비디아도 좋다라는 점인데 지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이 최근에 또 포워드 PER 30배에서 약간 또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브로드컴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PER 30배 정도면 접근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주가 기준에서는 조금 뭐 당장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당장 담아도 한 1년은 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7년을 보고 가야 되는 거니까 좀 긴 시계열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저는 사실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알파벳 세 업체 모두 밸류에이션에 다 부담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보고 지금 신규로 투자하고 그냥 세 개 다 골고루 살 것 같습니다. 세 개 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 기준에서는 지금 구글 팔고 엔비디아 사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브로드컴 많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요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셋 다 사면 된다. 그리고 구글이 지금 컨센을 보면 뭐 성장률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보다 조금 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네네. 저희는 내년도에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좀 의미 있게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PR 30배 정도 받고 있지만 이 실적 추정치 상향에 따라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장표도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이게 자산운용에서 나오셨기 네. 때문에 이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분명 좋은 방법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폭등장에서는 일간 변동성이 커지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변동성 감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간접 투자 방식, 펀드나 ETF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표는 한국 증시에 상장된 알파벳과 브로드컴 비중이 높은 ETF들을 제가 5개까지만 각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알파벳 비중이 높은 ETF가 에이스 상품이 2개가 있고 이제 신한의 솔 그리고 미래에셋 타이거 또 이제 신한 솔이 있는데 요런 이제 ETF들을 좀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알파벳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구글 TPU가 브로드컴하고 같이 설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아마존이고 브로드컴하고 협력을 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로드컴도 굉장한 수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비중이 높은 ETF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글로벌 AI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코엑트 브로드컴 밸류체인 액티브 요거는 이름에서도 바로 아실 수 있다시피 브로드컴 특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ETF들을 통해서 간접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한국에 상장된 ETF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상장된 ETF로도 동일하게 전략을 좀 짜봐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 미국에도 비슷한 ETF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한국 펀드 매니저니까 미국 회사 상품까지는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궁금증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국내 ETF는 요새도 얘기가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 연금 펀드라든지 이쪽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되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ETF는 이제 익절을 했을 때 세금 이슈가 좀 붙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서 투자해야 될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세금 부분은 볼 때마다 까먹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야기로 한번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 볼게요. 내년도 전력 사업 전망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위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AI 산업이 구동되려면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새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병목으로 작용하는 게 반도체도 병목이지만 더 심한 게 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 산업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내년에 전력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온사이트 파워, 현장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온사이트 파워가 뭐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온사이트 파워의 대표 종목을 딱 2개만 꼽아보라고 하면 미국 연료전지 업체인 블룸에너지와 미국의 유틸리티 태양광 모듈 업체인 퍼스트솔라 이 두 업체를 가장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가 차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주가 차트는 블룸에너지랑 GE 베르노바 그리고 퍼스트솔라 나스닥 지수를 같이 1년간에 나타낸 건데 보시면 블룸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이 전력 섹터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고요. GE 베르노바는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종합 전력 설비 업체이죠. 퍼스트솔라는 유틸리티 태양광 모듈 업체인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태양광 풍력 다 없애버리겠다 겁을 하도 많이 주셔서 주가 센티먼트가 나빠가지고 많이 이제 하락했었는데 올해 7월 4일에 IRA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ESS의 수요는 전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솔라도 주가를 따로 조회해 보시면 올해 중반경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 태양광하고 연료전지 섹터가 이 많은 전력 세부 섹터 중에서 가장 빛나는 세부 섹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퍼스트솔라가 올해 중반부터 좀 가파르게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는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퍼스트솔라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퍼스트솔라는 약간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다라고 본다면 블룸에너지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블룸에너지는 제가 작년 말부터 제 펀드에서 비중을 많이 늘리기 시작한 종목이고요. 연초부터 블룸에너지 10배가 될 수 있다고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솔직히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커진 게 맞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PER이 100배 가까우니까요. 물론 이제 EPS 성장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27년 PER은 30배대로 떨어질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일단 단기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건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별 종목 블룸에너지 들어가시는 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유의 엄청난 변동성을 견디기 힘드실 거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ETF 등으로 이제 간접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 퍼스트솔라는
상반기에도 실적이 별로 깨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도 겁을 주시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내년 기준으로 퍼스트 솔라의 PER이 10배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EPS 성장률은 한 5, 60%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스트 솔라가 되게 편안한 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블룸에너지 그리고 퍼스트 솔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까 전에 온사이트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개념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온사이트 발전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온사이트 발전원이 왜 부각되기 시작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만 차트를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에서 발전소 개통 연결 신청에서 상업 가동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건데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유틸리티 사업자인데 제가 발전소를 지으려고 합니다. 전력망에 연결해 주세요라고 당국에 신청 넣은 날부터 실제로 전력망 연결되는 날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를 나타낸 거거든요. 2000년대에 보시면 2000년대에는 이게 평균 2년이면 전력망 연결이 됐어요. 근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에는 전력망 연결까지 5년이 걸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7년 이상 걸리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업체들이 주변에 대형 가스발전소 같은 데서 전기를 끌어올려고 해도 전력망이 없으니까 지금 뭐 5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절대 지금 경쟁이 심한데 5년씩이나 기다리기가 쉽지 않겠죠. 물론 기다리고 있는데 자구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구책으로 나온 게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사이트 발전 지금 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직역하면 현장 발전이에요. 현장 발전이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냐? 전력망이 딱히 필요가 없겠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발전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틸리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년 내에 건설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스 파이프라인만 연결이 됐으면 3개월 만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미국에서 대표적인 온사이트 발전원이라고 하면 유틸리티 태양광하고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거는 이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에서는 퍼스트 솔라, 연료전지에서는 블룸에너지 이 두 기업이 가장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나온 다른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도 여전히 유망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는 건 거죠. 네, 사실 뭐 여기 GE 베르노바도 사실 소형 가스 터빈을 온사이트용으로 많이 팔고 있거든요. GE 베르노바도 분명히 좋은 업체고 캐터필러도 이 가스 엔진 발전기라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연기관처럼 생긴 엔진 발전기 원래 비상 발전기로만 썼거든요. 그걸 가스나 디젤로 돌릴 수가 있는데 요거를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상시 전력용으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만 빼고 그냥 전기를 만들어내는 물건이면 일단 다 가져와 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발전원으로는 저는 태양광하고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요 두 가지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을 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내년도에 당장 전력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전 이야기도 했어요. 그 원전이나 핵융합 관련돼 가지고 어제 미국에서 또 이슈가 있었죠. DJT 트럼프 미디어 그룹에서 갑자기 핵융합 기업을 M&A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 싸움이다, 전력 싸움이다, 전력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종목 외에는 또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약간 핵 쪽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고, 아니면 핵을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핵융합이나 핵 SMR 같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표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스 발전소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미국에서 연도별로 천연가스랑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량, 추이량, 전망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매월 데이터가 나오는 거 제가 그냥 그대로 정리한 건데, 보시면 천연가스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시점은 2028년이에요. 왜냐하면 2024년부터 가스터빈 발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완공되는데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8년에 확 늘어나는데 사실 28년까지 기다리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ESS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원자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가 이제 원자력인데, 이게 197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연도별 신규 설치량 나타낸 건데, 일단 재미삼아서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구축된 거는 여기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7, 80년대 냉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비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많이 깐 이유는
핵미사일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이 깔았죠. 미국, 유럽, 러시아, 뭐 일본, 우리나라 할 것이 이 시기에 대부분 많이 깔았는데 1979년에 미국 3마일 섬 원전이 녹아서 터질 뻔했고 86년에는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죠. 그리고 1990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제로에 가깝게 수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3년, 24년에 미국에서 보그르 원전 3, 4호기가 준공이 됐는데 이게 약속된 그러니까 건설 기간하고 예산을 2배 이상 초과를 해서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형 원전이 경제성을 갖추는 건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제대로 늘어나려면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모듈 원전은 말 그대로 소형이고 모듈형이라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형식으로 하면 발전 단가랑 공기를 확 낮출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본격화되느냐? 2030년대 초중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2030년까지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준공 목표 잡혀 있는 거 2030년에 테라파워 SMR 500메가와트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올해 7월에 계약 맺어서 이제 하겠다는 것도 2030년 완공 목표거든요. 그건 아직 에너지정보청 통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빠른 프로젝트일 텐데 그게 준공되는 시점이 2030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은 빨라야 30년대 초중반이다. 그래서 되긴 될 거예요. 언제? 한 10년 후에. 10년 뒤에. 네,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 업체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빨리 버는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사이트 발전과 관련된 ETF 투자법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룸에너지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저조차도 펀드에서 신규로 지금 매수하진 않아요. 기존 보유 이제 수량을 계속 그냥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개별적으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TF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장표에 이제 한국에 상장된 블룸에너지와 퍼스트 솔라 비중이 높은 ETF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왼쪽이 이제 블룸에너지 비중 높은 ETF들인데 보시면 플러스 글로벌 수소엔 차세대 연료전지, 당연히 이제 연료전지 들어가니까 블룸에너지 비중이 많죠. 그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 요거는 SMR ETF인데 왜 블룸에너지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사 거니까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 라이즈 글로벌 수소 경제, 요것들이 블룸에너지 비중이 높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표는 퍼스트 솔라, 미국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태양광 모듈 업체죠. 퍼스트 솔라 비중이 높은 거는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액티브, 또 이제 라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코덱스 미국 클린 에너지, 코엑트 미국 나스닥 성장 기업 액티브, 키움 미국 성장 기업 30 액티브. 은근히 에너지 테마는 아닌데 그냥 미국 주식 액티브 ETF가 퍼스트 솔라 비중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그 IRA 수정한 이후에 퍼스트 솔라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게 감지되다 보니까 이런 ETF들에서 좀 발빠르게 편입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이제 그 계속 나와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에 앞에 이제 코엑트라고 붙어 있어요. 코엑트랑 코덱스가 조금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코덱스는 저희가 그냥 아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약간 패시브적인 그런 ETF일 거고 코엑트는 액티브라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코덱스에도 액티브 ETF가 있긴 있는데요. 네. 대부분이 패시브 ETF 전문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코엑트는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고유 이제 ETF 브랜드인데 저희는 액티브 ETF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티브면은 이제 패시브랑 다른 점은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면 될까요? 뭐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긴 네네. 하죠. 왜냐하면 이제 매니저가 수시로 종목을 교체해주면서 이제 운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전력 인프라 키워드를 갖고 있는 해외 주식형 ETF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한국에 상장된 전력 인프라를 상품명에 포함하고 있는 해외 주식형 ETF가 이거 딱 5개가 있는데 보시면 최근 1년 그리고 상장 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는 저희 코엑트 글로벌 친환경 전력 인프라 ETF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소울, 타이거, 코덱스, 키움 이렇게 순으로 수익률이 좋은데 아무래도 이 전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많아요. 정책적 변화도 많고 실적이 폭증하는 기업들도 많고 이제 매우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액티브 ETF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종목 교체를 할 수도 있죠.
비교 주세에 없는 종목들을 편입할 수도 있고 반대로 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변화무쌍한 산업에서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숫자가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수수료가 뭐 0.1%,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보통 ETF로 볼 때는 시가총액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수익률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다른 데 대비해서 10분의 1. 요건 좀 아쉬운 대목이지 않나. 이걸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아무래도 ETF 판매는 수익률 반, 마케팅 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수익률 좋은 거를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팍팍 드는 그런 장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오늘 혹시 나오셔서 요 얘기하고 싶었는데라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앞으로 버블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버블이라는 건 주가 폭등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탐욕에 다들 물들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레버리지도 많이 쓰시고 막 그럴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폭등장의 특성 중 하나가 레버리지랑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이 늘어나면서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잘못 쓰시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상승장이었는데 정작 나는 반대명에 걸려서 돈을 못 버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위험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레버리지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금 같은 안전자산도 일부 섞어가면서 위험 관리를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전자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죠? 그거는 자기 자신의 약간 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예컨대 주식을 뭐 한 60-70% 투자한다고 그러면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도 한 30% 정도는 들고 가는 게 만약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앞서서 버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버블이 올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AI가 계속해서 이만큼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도 버블을 불러올 만한 그런 환경을 계속 밑바탕을 깔고 있으니까 지금은 즐기자. 홀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5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슬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조심하자라는 거 그리고는 TPU 같은 경우에는 2027년 그리고 그 이후에 캐파가 확실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보자. 그리고는 전력 관련돼 가지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는 국내에도 이렇게 액티브 ETF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또 돈나무라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것처럼 국내에서 이렇게 액티브 ETF도 수익률이 다른 ETF보다 더 훨씬 더 잘 나오는 그리고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효식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